안녕하세요. 원페이지 북입니다. 오늘은 에드워드 불모어라는 분이 지은 염증에 걸린 마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문, 새로운 과학이 가져올 놀라울 변화. 여기에서는 뇌와 면역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면역 정신의학 또는 신경면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과감히 다르게 생각하기. 저자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치과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생긴 우울감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염증과 우울증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신경면역학과 면역정신의학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책 내용 전체에 걸쳐서 이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앞서 이 이원론은 마음의 상태가 몸 상태와 숙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이런 논은 치아 염증이 우울감까지 인과의 사슬이 모두 육체의 영역에서 완결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론론은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고, 이원론은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몸의 혈내 장벽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는 별개의 실체다. 서로 독립적이다. 하지만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혈내 장벽이라는 것도 뇌와 몸을 구분하는 장벽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단백질이 이를 통과해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베를린 장벽처럼 뇌와 몸이 서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던 반면에, 실제로는 이론론에 가깝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은 뇌와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염증이 생긴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 염증과 우울증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이토카인이 혈내 장벽을 넘어 뇌와 뉴런 연결망에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울사파 또한 염증 신호가 감정 처리에 영향을 미쳐서 우울감 유발이 가능하고, 따라서 염증과 우울증의 관계를 은유가 아닌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계가 차지할 치료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정신질환 치료가 이원론을 탈출한 이론론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을 넘어서 통합적 관점으로 전환될 것이다. 염증과 우울증 같은 심리 행동 증상 이해 및 치료에 면역계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400년 된 이원론적 진단 방식을 넘어선 혁신적 치료법이 발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계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총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증과 감염의 장에서 면역계 작동 원리는 대식세포가 1차 면역에서 중요한데,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온 세균을 먹고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물질을 방출해서 주변에 추가적으로 대식세포들을 호출합니다. 사이토카인은 혈내 장벽을 넘어서 신호를 전달하고, 이렇게 신호 전달에 따른 대식세포가 모여들면 급성 염증 증상, 붓기나 붉어짐 등을 유발시킵니다. 항원대 자기는, 면역계는 자기가 아닌 항원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파상풍 독소와 증상에 대해서 보면, 독소작용은 신경세포의 균형을 붕괴시키는데 근육으로 지속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게 되고 개구,
이 얼굴에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얼굴 근육이 경련하게 되면 냉소와 같은 표정을 짓게 됩니다. 결과는 극심한 고통, 점진적 마비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가능합니다. 파상풍 독소가 이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면역계는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감염은 어디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계는 모든 곳에서 방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식세포, 림프 등 다양한 면역세포가 조직별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내장을 예를 들어 보면 면역계의 주요 격전지로서 내장 내벽은 굉장히 얇고 수용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얇고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서 피부와 달리 물리적 방어벽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균과 음식에 매일 접촉되게 되면서 노출되는 범위가 넓어지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대식세포 군단은 입에서 항문까지 전체 내장기를 통틀어 이 내장벽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세균이 지속적으로 침입을 시도하는 것 때 면역세포는 이것에 대해 끊임없는 방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면역세포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사이토카인과 대식세포 통신망을 통합니다.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 대식세포가 세균과 싸우면서 혈류로 이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다른 대식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면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식세포가 화를 내게 만들어서 염증 상태가 심화되고, 대식세포는 그 염증이 일어난 그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면역세포를 접촉해서 항원의 본질을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면역계의 신속한 반격과 학습의 장에 보면 세균 증식이 세포 분열에 따른 기하급수적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하급수적 성장을 지연시키고 고정시켜서 사멸시키는 것이 면역계의 반응인데요. 침입자를 감지해서 신속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장을 하기 때문이죠.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식세포의 역할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해서 적을 제거하고, 면역은 이 항원의 부분들을 학습해서 항원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백신도 그러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계의 이면으로 자가 면역을 들 수 있는데요. 대식세포 전쟁의 양면성으로는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초토화 전술을 통해서 그 부분의 모든 세균뿐만 아니라 내 몸의 일부도 건강 조직도 손상시키게 됩니다. 조직 손상에 따라 섬유형 흉터가 형성되게 되면 이것이 재생이 어려운데, 자가항체의 역설으로는 병원체를 퇴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해서 그 자기 일부분을 비자기로 인식하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류마티스 질환을 들 수 있겠죠. 3장, 너무 뻔해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것. 아픈 건 우울한 일이다. 우울증과 관절염, 아까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질환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원론적 사고에서는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어서 통합적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 신의 역할, 코키토 신,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현대까지 남겨진 그림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P 부위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우울증에 걸린 어떤 환자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음과 몸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인 사고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이 피부인은 어떻게 우울증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원론적 사고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악화되어 나중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의 신변을 비관하게 되어 이러한 생각 끝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 이게 몸과 마음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피부위는 관절뿐 아니라 온몸의 염증 상태이고 이 온몸에는 뇌도 포함됩니다. 이론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울증은 사고에 따른 2차적으로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전신성 염증 질환의 증상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높은 혈중 사이토카인 수치와 우울증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다른 예로 심장마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배관 재앙, 어떤 것이 막혀서 생긴 것이 아니라 동맥에 염증이 생겨 최종적인 결과로 생긴 것이다 라는 다른 측면의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염증과 자가면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 피로, 불안 같은 정신적 증상도 염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 데카르트 세계관의 항염증약 효과를 보시면 항염증약이 류마티즘 환자들의 우울증, 피로, 브레인 포그 증상을 완화하는 항우울 효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항종양괴사인자 항체의 첫 임상시험에서 항-TNF 치료제가 성공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휴미라와 레미케이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제 이 레미케이드를 직접 환자에게 정맥 주사를 하였더니 환자들이 즉시 기분이 좋아지더라. 이 정맥 주사를 한 치료진들에게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레미케이드 하이, 마치 러너스 하이처럼 레미케이드를 맞고 난 다음에 기분 전환, 기분이 좋아지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이토카인은 우울증 가설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이고 항사이토카인이 항우울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항종양괴사인자 주사가 마음의 염증이 난 사람의 기분을 고양시킨다. 몸과 마음의 연결을 보여주는 놀라운 현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 데카르트 이후의 우울증을 보시면 우울증 진단과 이원론적인 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DSM-5의 우울증 진단 기준에서는 우울증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합당할지라도 만약에 혈액검사나 방사선 촬영 등에서 다른 신체 질환이 발견되면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울증은 정신과 신체 분리의 정신 측면에만 공식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분리의 결과 몸과 마음의 연결을 무시하는 진단체계가 형성되어 버렸고 이것은 실제적인 현실과의 괴리로서 실제로는 염증과 우울증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진단 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울증과 자기 비난과 관련되어 있는 낙인과 침묵의 문화와도 일정 정도 원인을 제공하는데요. 우울증 환자들이 자신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 비난을 인지 편향인데 자기 비판적으로 편향된 마음 상태는 자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부정적 사고는 우울증의 악순환을 강화하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정신 영역에 고립된 문제로 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로만 간주하고 죄책감을 심화시키고 낙인과 침묵의 문화를 만들며 자기 낙인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므로 몸과 마음의 연결을 인정하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이런 악순환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는 요양소 환자들, 아까 레미케이드 하이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울증 약이 처음 발견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우울증 약은 결핵약이었습니다. 수용소에 예전에 결핵은
나병과 같이 한 곳에 격리되어서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니아지드라는 결핵약을 처음 발견하게 되면서 이 병들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니아지드 발견은 오늘날의 오프라벨 처방처럼 결핵 치료 중 환자들에게 행복감을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수용소에 있는 환자들인데 표정이 굉장히 밝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항우울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작용 원리는 그 마오 인히비터로서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항우울제라는 개념이 창출되었고 정신질환 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로 프로작이라는 약물도 개발이 되었고 우울증 치료에 혁신을 가져온 SSRI 계통의 대표 약물입니다. 하지만 프로젝이라는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 뒤에 중요한 새로운 치료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우울증을 진단할 생체 지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원론적 관점의 딜레마 때문인데, 세로토닌 불균형이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프로이트의 리비도 이론, 흑담즙 이론처럼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울증을 마음의 질환으로 간주하고 낙인과 심리치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원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심리치료 잘하는 것도 생기게 되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를 치료하면 우울증이 낫게 되는구나 라는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뇌 장애로 보고 약물 치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더라. 따라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어떻게라는 커다란 물음표의 장에서는 변하지 않는 사실로 우울증과 염증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예로 CRP라는 그 염증 반응 지표와 우울증의 관련성에 대해서 코펜하겐에서 7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CRP 수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심하다. 이 CRP라는 염증이 많을수록 부정적 생각과 자기 비판적 사고도 증가하는 용량 반응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결론은 염증은 우울증의 원인인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형간염 치료제로 인터페론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독한 약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비형간염을 치료하더라도 고열과 무기력, 식욕부진을 유발시킵니다. 치료받은 환자 중 3분의 1이 임상적인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염증 자극이 우울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뇌 속의 베를린 장벽, 혈내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면역 세포가 혈내 장벽을 통과하면 몸의 염증이 뇌의 대식세포인 미세신경 교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게 뇌에서는 대식세포를 미세신경 교세포라고 부릅니다. 활성화된 이 뇌 속의 대식세포가 편도체와 대상피질 등 감정 연결망의 뉴런에 부수적 피해를 입힙니다. 혈내장벽의 면역 역할은 뇌피세포의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사이토카인을 감지하고 뇌의 대식세포인 미세신경교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뇌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백혈구를 이 혈내장벽 틈새로 통과시켜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림프관 시스템을 통해서 몸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소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전처럼 완전한 벽돌이 아니고 이중첩자처럼 필요하면 체내의 면역 세포들을 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측면으로 미주신경을 들 수 있는데요. 미주신경이 염증을 감지하게 되면, 예를 들어 비장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에 입력이 되게 되면
미주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진정작용을 출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귓바퀴에 있는 귓바퀴를 자극하게 되면 이 주변의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위산을 감소시켜서 배의 더부룩함이 나아지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류머티즘 치료에서도 이 미주신경을 전기 자극을 하게 되면 사이토카인이 감소하게 되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분도 한결 나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면역계를 통제하면서 면역계를 통제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긴 뇌의 장에서는 우울증과 염증의 신경적 연관성을 볼 수 있는데요. 편도체 대상 피질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는 주요 우울 장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감소하는 장에서는 염증이 뉴런의 독성 분자, 키뉴레인 등을 생성하는데, 이것을 생성하는데 트립토판이 사용되게 됩니다. 원래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인데, 오히려 키뉴레인을 생성함으로써 세로토닌 생산이 저하되게 됩니다. 독성 분자는 뉴런을 과도하게 흥분시키고 뉴런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뉴런을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치료저항성 우울증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염증이 있게 되면, 다만 SSRI를 효과만 쓴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치료저항성이 증가되게 되는 역할을 되게 됩니다. 왜 염증과 우울증일까?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우울증과 염증의 원인으로는, 염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게 되는데, 나이, 비만, 일조시간,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울증 사파 전에 심한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이 80% 정도 되고, 인간관계 상실, 사회적 거부와 같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 되며, 이 스트레스는 면역세포의 작용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아동학대 생존자들을 보면 과도한 염증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여러 가지 약제들 때문에 대식세포의 반응, 스테로이드 효과가 감소되게 됩니다. 하나의 예로, 학대를 받은 어떤 아이의 대식세포가 만성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면 면역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런 학대를 했던 이 학대자가 죽게 되면 이러한 경계 상태에 있던 면역계가 재활성화되고, 이것이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병원을 퇴원하게 되고 그동안 이 지지적이던 환경에서 사회적인 환경으로 나왔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과민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적 강등, 방향 상실을 통해서 염증 반응이 상승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답은 언제나 다행일 수밖에 라는 장에서 어떤 것이 자연 선택이 되었으면 자연 선택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 우울증을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자연 선택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될 근거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존 이점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울증이 왜 현재까지 살아남아서 생존의 이점이 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사바나의 생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울증은 어떤 감염에 걸려서 우울증이 일어나게 되면 격리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렇게 되면 감염 위험이 감소하게 되고, 유전자풀, 이 부족의 유전자풀은 생존하게 됩니다. 감염에 걸려 우울증이 생긴 어떠한 개인은
식욕이 저하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부족의 에너지가 보존되게 되고 이러한 격리 행동을 보이는 감염된 상태의 어떤 개인은 격리 상태에서 외부의 위협과 경각심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이 우울증 상태에서는 불안과 수면장애가 함께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자연 선택의 압력이 되고 현재 압력이 되는데 이 사바나 시대의 생존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작용들이 굉장히 한목적적이지만 현재는 사회적 갈등과 염증 반응이 우울증을 악화시키며 현실 세계, 현대 시대에는 맞지 않는 불리하게 작용되는 점을 통해서 다윈이즘으로 우울증이 현재까지 왜 생존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염증성 우울증 치료약을 찾아서를 보시면 항염증약 효과는 효과의 크기가 0.4, SSRI의 효과는 크기가 0.2, 항염증약이 2배의 효과적인 임상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신건강 개선의 레미케이드 하이가 즉각적인 기분 개선과 항우울 단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주신경 자극도 2005년도에 FDA 승인이 난 것이고요. 미주신경을 자극했을 때 SSRI를 통한 세로토닌 증가, 기분 개선 이러한 효과가 아니고 사이토카인을 억제함으로써 항우울 효과가 된다. 아직 명확한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는 단백질이 잘못 접힌서 뉴런에 이러한 단백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 아밀로이드 플락이나 타우 단백질 이것이 잘못 접혀서 이것을 외부의 물질로 생각을 하게 되고 뇌의 대식세포인 미세신경 교세포가 활성화되면 이것을 먹습니다. 따라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뉴런의 신경 독성을 만들게 되고 뉴런이 손상되게 됨으로써 기억력이 저하되는 증상입니다. 염증과 치매 위험을 보시면 만성 감염이 있으면 사이토카인이 증가되게 되고 혈내 장벽을 통해서 이 사이토카인이 뇌 속으로 분비가 되게 되면 이러한 미세신경 교세포가 활성화되는 이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뉴런이 손상되게 되는데 항염증약을 복용시키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이 감소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잇몸 염증 관리 같은 사소한 것들도 평소에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뇌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병도 보면 조현병은 예전에 크레펠린이라는 조현병을 처음 개념화시킨 사람이 자가중독 이론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과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4 유전자의 변이가 오면 염증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냅스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임산부나 태아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조현병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NMDA 수용체라는 조현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패스웨이 중의 하나인 이 수용체의 자가항체가 만들어진 사람에 의해서 정신증의 증상이 유발되는 빈도가 더 높다. 따라서 면역과 관련된 부분들도 조현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은 결론적으로 데카르트의 이원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면역계의 근반을 둔 이론론적인 접근으로 치료를 했을 때 잘 낫지 않는 난치성 우울증에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이 책은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원페이지 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